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신 분들이 더 계시네요. 예,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으로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지만은 말 그대로 논술입니다. AAT 논술인데 그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 동안에 습득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는 바탕하에서 주어진 과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위주로 이 논술이 출제되고 지금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제 경향은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 개념의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 분석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시문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쭉 과거 문제나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제시문이 어떻게 내가 문제를 푸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실제로 푸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AAT 구성에서 자연계를 1을 보시면은 수학 2문제하고 과학 4개 분야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올해는 2017년도에는 1개 과목을 선택하고 2018학년도 내년도에는 과학 과목은 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입학의 시험이나 이런 이 합격자들 쭉 분석을 해보니까 굳이 과학까지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큰 변별력이 없다. 수학만 가지고 이 변별력을 가지고 학생을 뽑더라도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내년부터는 수학만 가지고 이 자연계열 1은 이제 AAT 시험을 치고 자연계열 2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수학 2문제, 과학에서 2개 분야에서 1문제씩 2문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겠습니다. 자연계열 2는 의예과, 지예과, 수의예과 그 이외에 자연계열은 일반 자연계열 1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1은 수학은 수학 나형이고 자연계열 2는 가나형 전 범위가 되겠습니다. 과학은 과학 1범위가 되고 여기 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수능 출제 범위가 자연계열 1은 수학 나형 그래서 수학 간접 출제,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것이 직접 해당되는 분야인데 그 분야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수학 분야도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이 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학 가형은 자연계열 2가 되겠는데 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이것이 직접 분야고 그 분야 밑에 간접 분야로서 수학, 수학 2, 미적분 1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쓰면은 뭐 점수를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답과 그 과정이 정확하면은 당연히 만점이 될 것이고 일부 부분을 맞추면은 이 부분 점수를 얻는데 전혀 문제와 관계없는 것들을 물론 쓴다고 해서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대학생들도 문제를 이렇게 시험을 치러보면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걸쭉걸쭉 계산하고는 그냥 답만 적는다든지 뭐 중간에 이 세부 과정을 안 적고 그냥 이렇게 자기만 알 수 있는 대로 적어버리면은 부분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제에 관계되는 중간에 자기가 생각했거나 이 풀이를 했는 그런 시도 과정들은 이렇게 이 답안지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이 부분 점수를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채점 방식은 각 문제에 대해서 2명의 교수가 이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게 되어서 2명의 채점이 각각 따로 채점을 해서 그 점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채점위원이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은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을 이 채점을 가지고 이 재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조정 채점을 거쳐서 이 채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016년 6학년도 작년 논술 기출문제 자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왕 오셨으니까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또 저는 이 전공이 통계학이니까 수학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제시문과 같이 해서 곁들여서 한번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이니까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요 분야가 나오죠. 요 자연계열 1이니까 제외고 자연계열 2니까 이렇게 나오고 100분간 뭐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안지에도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 같으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사실은 다 올라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고 문제 제시문이고 문제죠. 문제고 여기에 제시문이고 이 물리 분야입니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수학 부분은 자연계열 1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나온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 풀이 방법, 꺾은선 도형과 직선의 기울기, 정다면체를 이용한 확률 게임, 도형의 대칭성과 1대1 대응, 이 다항함수의 활용, 확률과 점화식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물리 같은 거 보면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 토플레 효과, 우주, 밀칸의 전화량 측정 실험, 다이오드를 포함한 회로 분석, 회로의 공명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 매년마다 분야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그 이론이나 내용들은 다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차근차근 읽어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문제에다가 제시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합격자죠. 이 과목별 성적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성적이 되는데 수학 이런 성적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상자 그래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수학 1을 응시했는 학생의 모든 점수를 최고 낮은 점수에서 최고 높은 점수로 쭉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점수가 이 점수라는 겁니다.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이 점수고 최하 점수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밑에서 25%에 해당되는 점수가 이 점이고 위에서 25% 그러니까 75%에 해당되는 점수가 이 점수고 그 다음에 상위 25% 점수가 이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하위 25%가 이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지금 상위 25%가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펜스를 벗어나서 아주 특출하게 잘했는 이 점수들이 몇 개 있다. 이렇게 이 펜스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이 마크를 해준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보면은 원점수로 본다면은 이 중위수 값이 중앙값이 조금 여기에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물리를 선택했는 학생이 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서 그 난이도를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결국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처럼 분포가 아주 대칭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분포는 이 표준화 시켜서 사용하면은 그 난이도 조정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어서 실제로 반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점수 자체로 보면은 이 부분이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물리는 조금 더 낮게 나왔다. 수학 2는 자연계열 2에서 응시를 했지만은 평균 점수가 조금 많이 낮은 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자 이 과학 과목의 선택 비율을 보시면은 물리 14%, 33%, 21%, 32%인데 합격자의
선택 비율도 보면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조금 높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에 어떤 과목으로 선택하더라도 특별히 더 유리하거나 특별히 더 불리하다 뭐 이렇지는 않다는 어떤 통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 수학 1회 문제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시문입니다. 앞에 나온 게 제시문인데 지금 요 제시문이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서 복잡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요래 보면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요 J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I에 대해서 합친다는 계산해 놓은 거고 풀어 적으면 이렇게 된다. 또 요 AIJ가 특별히 CI하고 CJ의 곱으로 표현되면은 J를 합치는 거는 요것만 합치면 되고 I는 요것만 합치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표현된다. 그걸 설명해 놓은 거죠. 이것을 가지고 뭐 증명하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제시문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함수가 연속이면은 이 미분 값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CI가 0보다 크고 합이 1이면은 이거의 최대값은 n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되는 조건 하에서 이게 최대값이 n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게 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항상 이걸 어디에서 내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디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잘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요, 작년 문제지만은 또 우리가 답안지도 다 나와 있지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fx가 x에 대한 함수입니다. ai, aj는 그냥 상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킨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와 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연수 n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뭐 이 출제 배경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백이호의 성질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과정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항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극대값을 구한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출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합이 4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4라고 그랬죠. 여기에 4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는 I만 해당이 되고 여기는 J만 해당이 되니까 이 합치는 것을 따로따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합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보면은 풀어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합이 4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이 됐죠. 그래서 이게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fx는 이렇게 간편하게 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조건 나에 의해서 이걸 적분했는 게 1 더하기 n제곱 빼기 n4승이 되니까 요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은 미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F1하고 F0를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했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또 이런 게 그냥 교과서나 이렇게 그냥 막 나오는 연습 문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만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시문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까 생각하시면은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 요거니까 만족되는 게 n이 0 아니면 2니까 자연수니까 n은 2다. 이렇게 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n이 2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계산하면 fx가 이렇게 됐습니다.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3차 다항식이니까 또 3차 요 x3승의 부호가 양수니까 이런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대값은 이 미분값이 0이 되는 점 중에서 작은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fx에 x 대신 4를 집어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극대값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번에 그것만 풀어버리면 그냥 밑에 거는 저절로 쭉 이렇게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을 생각해 보면은 fx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을 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는 이렇게 중근이고 4에서 값이 있으니까 이게 x축이라 했을 때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에서는 이렇게 x축과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하고 이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수 부분이죠. 함수 값이 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적분을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이 함수 값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마이너스 4에서 4로. 이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라고 해서 풀어도 꼭 같은 결과가 되죠. 그런데 이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4니까 x3승이라든지 마이너스 16x 그리고 절대값을 풀면은 마이너스 x3승 16x 이 부분은 제로가 돼버리죠. 그렇죠? 제로가 돼버리니까 남는 거는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 뒷부분은 사실은 계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년 문제에서 화학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화학에 수소 원자 이 결합하는 거하고 이런 이 부분들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3학년 수험생들은 문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문입니다. 세 개 지문이 이 세 개가 나오고 이게 문항인데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는 공기의 약 99% 차지한다. 질소는 15조 원소이다. 가장 안전한 상태의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를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고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결합 세기를 가에 근거해서 비교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풀이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고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출제 배경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화학 분야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과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것이다. 각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요구되는 화학적 지식은 화학 결합과 구조,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한 전자 이동, 산화수의 개념, 산과 염기의 정의 등으로 이는 고등학교 화학 1 교과 과정 내에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그 제시문에 나타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작년 것이고 원래 지난 우리 달에 시험 쳤는 모의 문제를 우리 잠깐 보면은 자연계열 1 원래는 이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수학은 마찬가지로 두 문제지만은 자연계열 1에서 문제당 150점씩 되어서 300점이고 과학은 한 문제만 택해져서 100점 해서 합쳐서 400점이 됩니다. 자연계열 2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두 문제인데 각각 100점씩 해서 200점.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 두 분야를 택해서 100점씩 해서 200점, 4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학년도에는 과학 과목은 자연계열 1에서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모의 논술에서 이 출제 배경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출제 배경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확률의 뜻과 활용을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의 과정에 풀이 및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확률 통계에 대한 얘기가 1번 문제에 나타났는데 확률 통계가 사실은 수학의 좀 뒷부분에 나오고 막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은 거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열과 함수의 극한과 적분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고 이런 적분과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통계 문제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의 문제는 그냥 이 제시문입니다. 사건 AB가 있는데 확률을 PA, PB라고 하면은 동시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이 표시를 하고 이것은
표시하고 그리고 A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이런 관계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이거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여사상 A 컴프리먼트 AC가 있어가지고 이 A 컴프리먼트의 확률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면은 이게 독립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제시문은 이 공통 부분의 확률이 공통 부분이 공집합이면은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일 때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이니까 확률이 이제 제로가 되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제시문 2는 어떤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은 6개 상자 속에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각 상자에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흰 공의 숫자가 상자 번호의 개수만큼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상자 1에는 흰 공이 1개, 나머지 공이 9개. 상자 2에는 흰 공이 2개, 나머지 공이 8개. 그런 상자 6에는 흰 공이 6개, 나머지 공이 4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정말 쉬운데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라는 것은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거죠. 서로 배반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리고 이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의 2배라고 가정하면 하고 이게 3분의 1이면은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제시문에서 A 컵 B의 확률하고 A 캡 B의 확률하고의 그 관계식으로부터 요 식이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PA를 X라고 두면은 요 식에 의해서 PB는 2분의 X가 되고 2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배반이니까 A 캡 B의 확률은 제로니까 결국은 컵 B의 확률이 3분의 1인데 A 컵 B가 3분의 1인데 그거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3분의 1이니까 X로 풀면 9분의 2가 되고 그렇죠? 요 이야기하는 건 다 그대로 이야기했죠. 서로 배반이라는 거는 이게 제로고 이거하고 이 확률의 관계식으로부터 결국은 이게 제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확률이 이 확률의 2배니까 이걸 X로 하면 이건 2분의 X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풀었습니다. 이게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됐고 예,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캡 공통 부분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우리가 제시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 확률이 6분의 1일 때 B의 확률을 이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독립이니까 이게 정의죠. 독립의 정의입니다. 독립의 정의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A하고 B하고의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A 컴프리먼트하고 A 여사상하고 B하고의 공통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B에서 공통 부분이 아닌 부분이에요. 그게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A 여사상과 B 여사상의 공통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A, B가 있으면은 공통 부분은 A 컵 B, A 컵 B의 여사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더모르간 법칙인데,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니까 이거는 6분의 5예요. 요게 6분의 1이니까 요게 조건이잖아요. 6분의 1이니까 요게 6분의 5고. 이게 6분의 5니까 PA는 A의 확률은 6분의 5에서 2분의 1을 뺏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B 중에서 그 공통 부분이 A하고 공통 부분이 없는 B 부분, B만의 부분, 그 부분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걸 빼주니까 그렇죠? A 컵 B에서 그 부분을 딱 빼주니까 A 부분만 살아남죠. A, B가 있으면은 B 중에서 A를 겹치지 않는 이 부분을 싹 빼주니까 A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이게 3분의 1이 되고. 그래, 이걸 구했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P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PB를
PB는 2분의 1 더하기 X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2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을 X를 하면은 X는 여기 있어. X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요거 X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고 요것은 PA가 이거고 PB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X라고 놓으면은 이 식에서부터 2분의 1 더하기 X가 P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 식을 풀어줘 버리면은 X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요 X니까 4분의 1이 돼서 결국은 PB는 2분의 1 더하기 X. X가 뭐냐 하면은 공통 부분. 해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나 이렇게 연습 문제에다가 벤 다이그램을 딱 그려놓고 이렇게 딱 해보면은 지금 말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라도 우리 1학년 학생이나 조금 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싶은데 그림을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시간 나시면은 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 A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3이고 이게 10분의 7일 때 이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라. 요거는 조금 이제 수학의 최대 최소하고 이 좀 응용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식이 이거니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니까 이 부분의 최대 최소를 알면은 이 확률의 최소가 들어가면 이거는 최대가 되고 이 확률의 최대가 들어가면 이거는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요것의 최대 최소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이것이 최소일 때 최대가 되고 이게 최대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런데 A가 0.6이고 B의 확률이 0.7이니까 당연히 A 컷 B의 확률의 최대는 1일 겁니다.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최소만 구하면 1이니까 이 확률의 최소는 이거 확률 두 개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되죠. 그 최소는 이미 값을 계산해서 0.3이 나오고 최대는 이게 최소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가 되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거는 결국은 최소가 되려면은 A의 확률이 0.6이고 B의 확률이 0.7인데 이 컵의 확률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 PB가 사실은 그러니까 PA가 적지 확률이 PA가 A 부분이 B 부분에 포함돼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제일 적어지죠. 그렇죠? 요 확률 A가 0.6이고 확률 B가 0.7인데 이 집합의 확률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 작은 부분이 B에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게 제일 작아집니다. 그게 0.7이에요. 이 확률이 0.7.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수학적인 이 깊은 어떤 수학의 계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워밍업 내지는 그냥 확률 계산하는 문제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시문은 봤었고 제시문 2에서 제안한 게임을 할 때 이 상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의 상자를 택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딱 던져가지고 2가 나왔다. 그러면 상자 2에서 이 구슬을 하나 뽑는 거죠. 공을 하나 뽑는 거죠. 상자 2에서 공을 하나 뽑았을 때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흰 공일 확률. 그러면은, 게임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라 하면은 이 PA를 계산해야 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쭉 가서 6의 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의 눈이 나오면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고 2의 눈이 나오면은 두 번째 상자를 해서 공을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2가 되고 6의 눈이 나오면은 10분의 6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보시면은
1의 눈이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렇게 됐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고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 상자 2에서 공 하나를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2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면은 20분의 7이 되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이제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공이 흰 공일 때 그 흰 공이 세 번째 상자에서 꺼낼 공이었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것은 제시문 1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조건부 확률이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죠. A라는 사건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결국은 공 하나를 지금 이 게임에서 공을 딱 뽑아봤더니 그것이 흰 공이었어요. 그 흰 공이었을 때 그거 흰 공이 세 번째 상자에서 나올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PA는 흰 공일 확률. 우리 위에서 구한 20분의 7이죠. 그런데 이 공이 세 번째 상자에서 흰 공이 나오려면은 세 번째 상자가 뽑히고 그렇게 3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뽑히고 세 번째 상자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요 캡이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조건부 확률의 그 공식에서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이게 이제 1번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렇게 확률 통계는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따져주는 것들을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직선에 A, B, C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A, B, C가 있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하면 A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B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B에 있다가 앞면이 나오면 C로 가고 그런데 C에 도착하면은 이동하지 않고 그냥 계속 C에만 있어요. 그리고 A에 있는데 뒷면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A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이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에서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A에 있을 확률, C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동전을 5번 딱 던졌는데 처음에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전을 5번 던졌는데 다시 A에 있을 확률 아니면 C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A에 있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가 5번 던져서 A에 있느냐 하면은 A, B, C라면은 5번 던지니까 이 A의 마지막에 A에 있으려면은 B에서 A로 오든지 아니면 A에 있든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4번 던지고 나서 5번째 이 던질 때는 B에서 5번째 던져서 뒷면이 나와서 A로 오든지 아니면은 4번째 던졌을 때 A에 있다가 5번째 뒷면이 나와서 그냥 그대로 A에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풀었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5번 던지니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5번 던지니까 총 2의 5성에서 32가지 2의 5성이니까 16가지니까 16가지의 아니죠. 32번이죠. 이 5번 던지 32번 이제 중에서 5번째는 반드시 뒷면만 나와야 돼요. 5번째 앞면이 나와버리면은 A에 있을 때 앞면이 나오면 B로 가버리고 B에 있을 때 앞면이 나오면 C로 가버리니까 A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뒷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뒷면이 나온다고 이미 고정을 해놓고 앞에 4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에 4번이 뒷면이 없이 앞면만 나온다면은 A나 혹은 B에 있을 경우는 없습니다. 뒷면이 한 번만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2번이 있는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4번 던져가지고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HT하고 이 H는 앞면이고 T는 뒷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A에서 H가 나오면 B로 가고 T가 나오면 A로 오고 다시 또 B로 가고 A로 오니까 A에 있게 되죠. 이것도 A에서 B로 가고
A로 가고 A 있는데 또 뒷면이 나오니까 다시 A에 머물고 H가 나오면 B로 가고 그럼 이건 B에 머물게 되고 B에 머물다가 다섯 번째 뒷면이 나오면 다시 A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동전을 던진 후에 A 혹은 B에 있으면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뒷면이 나오면은 이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했는 그 상황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A에서 A로 머물고 B로 갔다가 다시 A로 와서 또 B로 가니까 B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고 뒷면이 세 번 있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B로 갔다가 다 A에 있는 거죠. 이것도 A에 있고 이것도 A에 있고 이거는 A에 머물고 A에 머물고 A에 머물다가 B에 있습니다. B에 있다가 다섯 번째 뒷면이 나오면은 A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뒷면이면 A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총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은 한 가지, 다섯,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32가지 중에서 8가지. 그렇죠? 8가지니까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에 머물 걸 따져야 되니까 우선 B에 머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같은 이치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이왕 우리 따져봤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따져보면은 B에 이 머물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동전을 5번 던져서 B의 위치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번째는 뒷면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앞면이 나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뒷면이 나오고 다섯 번째 앞면이 나오면은 항상 B에 머물게 됩니다. C로 가버리면은 B나 A로 돌아올 수 없거든요. C로 가면 안 되고 앞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네 번째 뒷면이 나오면은 B나 A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앞면이 나오면은 B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 개 중에서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A 혹은 B에 있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뒷면, 다섯 번째 앞면이 되면은 항상 다섯 번째 다 던지고 나서는 B 위치에만 있게 됩니다. 있게 되니까 3번 던져가지고 A 혹은 B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졌습니다. 이 경우 보면 그냥 A에 머물게 되죠. 요거는 B로 갔다가 A에 머물고 A에 있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고 이거는 A에 머물다가 B로 가고 이거는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가고 그래서 A 혹은 B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지수가 총 몇 개냐면 5가지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뒷면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가지수가 총 32가지 중에서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C에서 머물 확률은 A하고 B에 머물 확률을 다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은 대부분의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확률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주면은 그 경우의 수에 따져주기만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이제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분 점수도 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학에서 마지막 문제로 우리 한번 공비가 나오고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수열하고 이게 마지막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보시면은 제시문 1은 R이 공비가 제로 1이 아니면은 이거의 합은 이렇게 된다. 1이면은 N이 된다. 이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 gx가 항상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적분을 하더라도 그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한다. 이 제시문, 이 결과를 그냥 그대로 우리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에 대해서 이 fx는, 이 적분은 구간 AB를 n등분 해가지고 그 각각의 n등분 했을 때에 직사각형, 요 fx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요게 높이고 요게 폭이지 않습니까?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합친 거예요. 이 fx를 구간
AB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 부분의 면적인데 이 함수 밑에 면적이 되는데 이것을 n등분 해가지고 요 직사각형을 구해서 그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n등분하는 그 등분의 수를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이 무한수열의 합이 극한이 이 적분값이 된다. 이건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에서 이런 수열이 이렇게 될 때, 요 밑에 있는 로어 바운드 왼쪽에 있는 하한 값의 극한과 상한 값의 극한이 같으면은 중간에 있는 것도 극한 값이 같다.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게 만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수열의 요 항이 부등식을 만족되면은 요 극한 값도 부등식이 만족된다. 요 제시문의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풉니다.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항 함수입니다. 제시문 1을 이용해 가서 F2를 이거 계산하는 거는 x가 요 공비가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x. 그렇죠? 마이너스 x니까 결국은 공비가 1이 아니라면은 바로 이것은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F2를 집어넣어주면, 2 집어넣어주면은 1번 문제는 그냥 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를 집어넣어주면 바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 함수, 이 당식에다가 1 플러스 x 제곱을 곱하기 해가지고 이 당식이죠. 이 당식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상수 A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 목함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걸 모르더라도 AB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이제 이 테크닉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x 이퀄이 2일 때, 그리고 이게 제로 돼 버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x 이퀄이 2를 딱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되는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왼쪽은 이게 되고 오른쪽은 이게 제로니까 2를 집어넣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B의 관계식이 한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AB의 관계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AB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 하나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양변을 이게 2차식이니까 여기 x 빼기 2의 제곱 2차식이니까 요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더라도 x 빼기 2라는 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미분했는 거에다가 x 대신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항이 마찬가지로 또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쉽게 A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미분했고 우리가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 알파만 나오죠. 그래서 이 x 대신 2를 집어넣어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입니까? 이 알파네, 그죠? 이 a인데, 잘못 썼습니다. 여기서 알파가 바로 a입니다. 이 a는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b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막상 풀어보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지금 양복을 입고 나왔다가 청바지하고 티를 입고 나오면은 저를 잘 못 알아보겠죠. 그런데 사람은 또 꼭 같아요. 수학 문제가 그거하고 꼭 같습니다. 안에 숨어 있는 이 수학의 그 필요한 내용은 꼭 같은데 겉에 옷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수열로 바꾸고 지금은 또 다항식으로 바꾸고 확률로 바꾸고 그 옷만 싹 벗겨놓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수학적인 지식이나 공부해야 될 수학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2는 조금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의 합입니다. 합을 S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이걸 만족하는 상수 A, B가 존재한다고 이 물음에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시문 1에 의해서 SN은 이거 그냥 풀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B가 X제곱입니다. X제곱. 그렇죠? X제곱이죠. X제곱이니까 1 빼기 X제곱분의 이거 그냥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K가 1일 때, 1일 때 여기 X고 K가 N일 때 2N 빼기 1승이 되죠. 그러니까 X하를 하나 빼내버리면은, 빼내고 생각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제시문 1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1 빼기 X제곱분의 이렇게 계산. 그랬을 때 제시문 2에서 이것이 0보다 크고 이것은 이렇게 이거하고 같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여기 문제에서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에 x의 몇 성이다. 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데 그랬을 때 상수 AB를 구하고 여기 x의 몇 성 하는 요 성 요게 가입니다. 가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음이 있습니다. 물론 4번 제시문의에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적분값이 그 직사각형의 이 면적의 합의 극한값이죠. 극한값이라서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풀이 과정이 풀이 과정이 여기서 바로 계산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직접 풀어야 됩니다. 요걸 풀어. 요걸 풀어 가지고 분모가 1 빼기 x제곱이니까 1 플러스 x 곱하기 1 빼기 x인데 1 플러스 x는 이거하고 같은 텀이죠. 그래서 그걸 빼놓고 생각하면은 분자는 요걸 다 풀어버려요. 풀어가지고 풀면은 결국은 이 인테그랄 제로 1 하는 게 요거하고 같으니까 인테그랄 제로 1 안에 다 한꺼번에 쓸 수 있죠. 한꺼번에 써가지고 그 한꺼번에 있는 내용하고 1 플러스 x분의 x의 몇 성, 가성 하는 그거하고 이꼴을 놓아버리면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성이 몇 성이 되느냐면 2n성이 됩니다. 2n성. 2n성이 돼가지고 이 결과가 바로 나오고 요거 두 개 이꼴이라고 나눈 거에서부터 요 오른쪽에는 분자가 x의 몇 성 해가지고 이거 나머지 항은 다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수를 비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쪽 왼쪽에서도 요 분자항이 그 x성이 아닌 나머지 항들의 그 부호는 개수는 다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계산해 보면은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모범 답안도 그 풀이 과정에서 여기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안 적고 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적분값이 이렇게 되어 주어졌을 때 이 제시문 3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이 네모 안에 있는 값이 뭐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 적분하고 이 합의 극한값하고의 관계식으로부터. 요것은 아까처럼 제로 1을 n등분하면은 그 폭이 n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폭이고. 그러면 각각의 요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n분의 k입니다. 1 플러스 n분의 k분의 1이고 높이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k분의 1이 높이가 되고 n분의 1이 폭이 되니까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고 그 직사각형의 면적 n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고 그거의 극한값이 적분값이 되죠. 그래서 요걸 분모 요걸 풀어버리면 여기에 네모 안에 k가 나타나요. 별로 이건 어렵지 않게 제시문 3을 이용하면 위에 거하고 별 관계없이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극한값, 이 SN을 이렇게 했을 때, SN이 이거의 극한값이 2분의 1에서 1 사이 값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2분의 1에서 1 사이 값인데, 보시면은 SN이 이거니까 요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에 문제를 못 풀면은 물음 3도 사실은 답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에 문제를 풀면은 SN이 이렇게 되니까 K가 1부터 N까지 적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뭐냐면은 이 항을 2N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 1이니까 1 대신 N을 넣으면 이것이 항상 더 작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2분의 1이 되고 이거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거 다 N 플러스 1분의 1보다 다 이것이 적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을 다 바꿔 하면은 이것보다 이게 더 크죠. 그래서 합치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거에 극하는 1이 됩니다. n이 무한대가 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 제시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의 극한은 i고 i는 2분의 1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학이 좀 복잡합니까? 그냥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풀이하는 걸 여러분 들으니까 좀 복잡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보다도 우리 이 수험생들이 예년에 보면은 생각보다도 잘 푸세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하면서 중간에 며칠 동안 채점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잘 푼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문제를 풀려고 딱 앉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수학 지식과 그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2에서 그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하는데도 그 푸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래서 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제시문하고 평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 그런 실력을 조금만 이렇게 이 제시문을 딱 응용해가지고 적용만 딱 해버리면은 답이 한 단계만 딱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 문제를 내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거 문제를 이렇게 답을 보시지 말고 한번 쫙 생각을 하면서 제시문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수학은 다른 과학은 그 원리 자체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은 옷을 바꿔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옷을 바꿔 입더라도 나 자신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는 옷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옷 속에 실제 이 수학 문제가 뭐냐, 어디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거에 관계되는 거라는 것만 생각하면 제시문에 있는 결과를 싹 적용하면 문제가 풀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술 문제에서 생명과학 문제 예시로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이 요즘 굉장히 바이오 분야가 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시문이고 이 물음이 나오고 혈당량에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이고 당뇨병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상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이 과학 문제는 제시문에 있는 걸 어떻게 잘 내가 활용했느냐. 문제를 풀다가 활용 못하고 내가 풀었으면 이게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걸 뭔가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가 답이 내가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거의 맞는 답으로 가지만 내가 풀었는데 이 제시문하고 관계없이 내가 잘 풀었네 생각 그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제 배경 한번 읽어보시면 물질 대사와 관련된 체내 항상성 유지와 인간의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아주 중요한 체내 반응이며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항상성 유지를 도출시킨다.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주요 현상 중 하나가 체내 혈당량 조절인데 우리 생명과학 이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생명 이 과학을 선택할 학생들은 읽어보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더운 날씨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셔가지고 자기가 이 원하는 그런 분야 쪽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진학을 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사회에 인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